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입금하고 은행에서 출금이죠. 돈을 찾아올 때 그러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국세청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자녀들에게 뭐 돈 송금할 때 또 증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된 법률이 바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좀 법 이름이 길죠? 자, 이 법은요,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그리고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해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재산이란 뭘까요? 불법재산이란 범죄 수익입니다. 범죄 수익. 그러니까 범인들이 어떤 범죄 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약 사범들이죠. 마약류 불법 거래해서 불법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협박 자금 등을 바로 불법 재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세탁 행위란 무엇일까요? 자금 세탁 행위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조세를, 즉 탄류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그러한 재산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금 세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업무죠. 즉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들이 하는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 불법재산으로 의심거래가 있는 내용을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원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거래를 하는데 고액현금 같은 거 거래하는 거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액현금은 1천만 원 이상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금융거래를 하는 거 일일이 보고합니다. 과거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인데 지금은 1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것은 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한 거래 자료 등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보를 보고받거나 통보받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고객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많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고액 현금이 이루어지거나 또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러한 금융거래를 일일이 다 자료를 분석해서 그거를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것은 뭐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로 송금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이 그러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국세청장이 요청하게 되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국세청장한테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러한 불법 재산을 하거나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당연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 일일이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거래는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실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명제를 위반해가지고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해서 자금 세탁 행위를 한다거나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즉 금융회사 등은 보고할 때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는 보고받은 사항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다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4조의 2는 금융회사 등이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융회사 등은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인데 단 외국 통화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루에 거래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바로 뭡니까? 송금이 되겠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한 경우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입금액이 송금하거나 입금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때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A 금융회사에서 B 금융회사로 송금하거나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이 동일인의 명의로, 동일인의 명의라고 하는 건 실제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거래입니다. 하루 거래 동안에 금융거래 등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데요. 바로 일 금액을 송금하거나 입금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에 오전에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일 거래 금액이 1,000만 원이 이상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분석원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3월 8일 날 오전에 900만 원을 송금하고 오후에 2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역시 합계 1,000만 원이 넘죠.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3월 9일 오전에 9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90만 원을 송금했다면 이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따가 나오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원화를 송금합니다. 바로 무통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한 번 송금할 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0만 원 송금하고 90만 원 송금했으니까 90만 원은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겁니다. 하나은행에 900만 원을 송금하고요. 우리은행에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합치면 1700만 원이죠. 이런 경우는 송금한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한 은행에 송금한 금액이 하루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지 다른 은행에 송금하는 것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 990만 원을 송금했다면 과연 통보가 될 것이냐? 원칙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게 의심거래라고 본다면 당연히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금에 따라서 오늘 입금된 금액 900만 원을 그 입금된 900만 원을 다시 900만 원을 송금한다면 이런 것들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통보가 되는데요. 과연 하루 금액을 송금하지 않는 금액은 어떤 거냐? 100만 원 이하의 완화송금입니다. 무통장도 역시 포함되는데요. 한 번 송금할 때 100만 원 이하는 합산이 되지 않고요. 또 100만 원 이하의 외국 통화를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을 내거나 공과금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합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영수하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도 보고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은요,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가면서 금융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합당한 근거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간에 소액 인출을 반복하는 겁니다. ATM에서요, 계속 돈을 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거래 입금을 해서 또 이른 새벽에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일에 하루에 1천만 원 미만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했을 때도 금융기관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외환거래입니다. 특히 무역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거액의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합당한 근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ATM이라든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증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가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자녀한테 주었는데 그 자녀가 또 은행에 예입하거나 그 자녀가 그 자금 현금을 가지고 빚을 상환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렇다면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본인 스스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요,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할 때는 그 채무 상환 자금을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 채무 상환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 상환 자금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요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또한 취득자금이라든가 그러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그러한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그러한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을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명 자료는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의 80% 이상이 확인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전혀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입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미소명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는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하고 금융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금융거래가 종료되었을 때도 종료 이후에도 금융기관은 여러분들하고 금융거래한 것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국세청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1일 거래 금액이 990만 원, 1000만 원 이하입니다. 990만 원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알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그러한 증여 추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